앞서 이제 방인철 교수님께서 워낙 잘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잘 들었고, 제가 이제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 문과적인 소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방인철 교수님은 그 유니스트라고 하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대의 또 대표적인 교수님이시지만 문과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연탄 그림과 함께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서 그래서 참 이 공학과 그리고 또 인문학적인 그런 인터페이스에서 잘 정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임프레시브하게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2주 전에 그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배를 탄 적이 있어요. 낚싯배를. 뭐 낚시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낚싯배를 탄 이유는 뭐냐면 섬에 간 적이 있어요. 해상 부유식 원전을 한번 설치해 볼 만한 그런 이제 해상 부지를 보고자 그 사업자랑 같이 그렇게 섬까지 가봤는데 섬 앞에 있는 바닷가. 그런데 이제 그분은 바다를 워낙 잘 아시는 분이어서 하는 말이 이게 바다를 보니까 이제 바다의 색깔이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시꺼먼 색깔의 바다고 하나는 파란색의 바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계선이 정확하게 갈라져서 보이더라고요. 또 그 속에서 유속이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다를 잘 아시는 그 이제 사업하시는 분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박사님, 저기가 물고기가 많아요. 저기가 뭐 플랑크톤이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유속이 이렇게 변하는 지점이어서 저기가 물고기가 많아요. 저기 가면은 진짜 낚시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많은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변화의 시기에는 특히나 더. 변화가 없으면 인터페이스에 가면은, 이제 별로 재미가 없고, 근데 변화의 시기에는 인터페이스에 가면은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인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이 이제 공학을 접근하셔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은 참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찌 보면 이제 저도 그 이제 공학으로 이렇게 이제 제 자신을 빌드업을 했지만 지금은 뭐 공학적인 부분들을 뭐 실무에선 다루진 않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터페이스에서 뭐 할 게 있냐 그런 거를 계속 관심 갖고 그렇게 보면서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께서 SMR 챌린지라고 하면 그 챌린지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는 게 좋은데, 뭐 정의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 정의하면 좋지만,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좀 진부할 수 있으니까, 그,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를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한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선 어디서라고 하면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이 기술과 이 기술이 구현이 되는 시장에서의 그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챌린지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갖게 되면 물론 바운더리는 아니지만 그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챌린지는 무엇이냐? 챌린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 브레이크 스루만 해결이 되면 이제는 말 그대로 시장이 원활하게 열리는 게 그 챌린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또 상업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은 인터페이스 지점에서 어찌 보면은 양면성 내지 다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챌린지 같은데 그러면은 그 챌린지에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챌린지를 인문학적인 이제 그 창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시장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from 시장 to 좀 이제 테크놀로지로 저는 좀 반대의 시각으로 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렸으면 이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좀 있기는 한데, 뭐, 전체를 다 설명드리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좀 뭐 맞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이제 스킵할 부분들은 스킵을 이제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잘 하고 있나 아닌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좀 질문을 하거나 좀 피드백을 받는 그렇게 해야 이제 저도 이제 제 방향성을 놓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름도 다 적어놨거든요. 김도성, 김현수, 허동영, 안우철, 김현지 연구원님까지 그렇게 이제 다 적어놔서 김현지 연구원님도 녹화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해서 딴 생각 못 하시게 중간에 훅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긴장해 주시면 해서 중간에 제가 피드백을 좀 요청할 수가 있고 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 질문은 지금 5명에게 다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해서 순서의 차이일 뿐인 거지 해서 좀 긴장하셨으면 그렇게 이제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챌린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원자력에 대한 용비어천가 그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챌린지니까. 해서 어찌 보면 이 정말 챌린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좀 대두해보는 그런 시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전체 화면으로 보이나요? 어, 대표자 화면 모드라 그, 아, 네, 오케이. 네, 아,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우선 이제 이렇게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도 여기 이제 전자공학, 전기공학 하셨던 분처럼 처음에는 전자공학을 했다가 경북대에서 이제 서울대로 이제 편입을 해서 가서 원자핵공학을 해서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좀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원자력이 우리 이제 방인철 교수님처럼 제가 진골이 아니고 또 성골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중간에 이렇게 확 들어와가지고, 해서 이제 편입생으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아우, 이제 정체성을 제 스스로 갖기도 어렵더라고요.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 가면 다 좀 이제 원자력 뭐 학부 어디서부터 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한 15년 전, 뭐 한 그때쯤까지만 해도 좀 있었어가지고 예전엔 더 심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야, 난 한국에서 박사하면 안 되겠다. 외국으로 나가자 하고 다들 하는 뭐 미국에서 해서 좀 차별성을 갖기는 어렵겠다 해서 그래서 유럽으로 갔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갔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기질이 또 박사를 하고 나서는 좀 해도 그 남들 좀 안 하는 거 해보고 싶다. 왜냐면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은 이제 방희철 교수님처럼 이제 공학적인 소양, 인문학적인 소양도 뛰어나신 분의 항상 그 이제 뒤에 서서 해서 쫓아다니기만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아가지고 해서 나는 좀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자꾸 좀 배우게 되는 그렇게 해서 경제도 배워보고 법도 배워보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광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이제 뭐 이렇다 이런 배경들은 좀 약간 이제 설명을 스킵할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 방인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냐면 원자력이 발전했던 역사는 원자력이 처음에 등장했던 게 이제 발전소가 평화적인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제 등장했던 게 1950년대인데 그때 보면은 화력 발전소가 한 300메가 미만이었잖아요. 50년대 한번 보세요. 50년대. 이때 보면은 그런데 이때 처음 나왔던 그 육상 발전소가 슈핑포트 발전소 때 슈핑포트 발전소가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리코버 제독이 원자력 핵 잠수함만 설계한 게 아니라 그때 핵 항모도 같이 설계를 했어요. 핵 항모. 해서 핵 항모에 들어갔던 원전을 시험을 해봤는데 그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해서 그거를 쉬핑포트로 올렸거든요. 그게 용량이
한 165메가, 한 160메가 정도다 보니까 한 50년대에 그 이제 발전소, 석탄 발전소랑 거의 뭐 평균 치면은 용량이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용량이 비슷한 수준인데 그때는 당연히 뭐 안전 뭐 이런 거를 안 따지는 좀 심하게 안 따지는 해서 옛날에 보면 뭐 미국의 뭐 라듐 가지고도 뭐 그렇게 이제 장난치는 그런 뭐 그 장난감도 팔고 이런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중요한 부분이었어서 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가 화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서 경제성이라는 화두로 석탄 발전소를 키움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도 용량을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용량이 키워지면 키워질수록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열, 레지듀얼 히트가 말 그대로 작은 열이 아니라 남아있는 열이 전체를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열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없애느냐에 따라서 안전장치들이 계속 붙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형화가 되고 그리고 또 사고를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이제 나아갔는데 근데 이제 석탄 발전소라고 하는 건 보면은 뭐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뭐 이제 전 세계에서 한 60% 이상을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퇴역을 하게 될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전 세계 107개국에서 13,924개의 발전소, 석탄화력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여기 이 중에서 어, 회색만 보시면 약 3,000개, 2,890개의 발전소가 이제 퇴역하는 그런 이제 시즌에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김도성. 네. 이제 마이크를 켜주면 돼요. 이제 질문이 들어가니까. 지금 전 세계 107개국에서 13,924개의 발전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2,000개가 넘는 사업주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만 뭐 지역적인 편제성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산술적으로만 보면은 사업주 1 사업주당 1 이내 사업주당 발전소를 약 몇 개 정도 갖고 있을까요? 정수로 소수점 빼고 약 7개 정도 7개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주를 보면은 지금 미국에 이만큼 있고 그렇죠? 유럽에 이만큼 있고 또뭐 인도 동남아 이만큼 있고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 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산 원전이 들어갔던 거 한번 순서를 보시면 미국산 원전이 들어갔던 순서를 보시면 미국이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 가잖아요. 네, 유럽에 가고 그리고 이 유럽산 원전이 또 일본, 한국, 이 아시아 쪽에 간 거잖아요. 아시아 쪽에 간 거고, 원전이 아직 여기는 인도에는 일부 들어가고, 파키스탄에도 뭐 중국에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미국산 원전 기준으로만 하면은, 이제 대서양 먼저 갔다가 또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오는 그런 형태일 텐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김도성 그 학생분께 또 이제 여쭙는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회색을 한번 보시면 회색을, 회색을 한번 보시면, 미국이 이제, 어찌 보면 뭐, 미국 자국의 태역 발전소도 이제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대서양 건너서 유럽에 갔던 것처럼 유럽에도 보면 태역 석탄 발전소가 많잖아요. 보면 지금 여기 회색으로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김도성 학생께서 예상하시기로는 어, 전 세계 퇴역 발전소 중에서 어디 지역이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소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미국이 이제 원자력에 대한 원천 기술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좀 책임이 좀 클 것 같아서, 그래서 미국 먼저 석탄 발전소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처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이 그렇게 이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아까 그 방인철 교수님께서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테라파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테라파워가 지금 와이오밍주에 있는 그 나프턴이라는 지역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두 기가 있는데 한 580, 한 메가와트 정도가 되는 그 두 기가 있는데 그 두 기를 먼저 이제 덜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 이제 테라파워의 나트륨을 집어넣는 건데 거기서 먼저 실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유럽에 가는데 그럼 유럽에 뭐 이게 기술만 실증이 됐다라고 해서 유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마케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사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미국에서는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SMR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FIRS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First가 뭐 이제 풀네임으로 뭐 Foundational Infrastructure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그냥 말 그대로 First는 첫 번째잖아요. 미국산 SMR이 첫 번째야. 전 세계에서 첫 번째야. 우리가 최초야. 해서 first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유럽에다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first 프로그램의 하부 프로그램 중에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피닉스 프로젝트. 피닉스가 뭐냐면 불사조라는 뜻인 거잖아요. 피닉스가 이제 불사조. 해서 그 피닉스 프로젝트는 뭐냐면 뭐 헝가리나 뭐 이런 이제 동유럽 국가들 석탄 화력이 이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동유럽 국가들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SMR로 바꿔주겠다. 코어를 투 뉴클리어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명명해서 그렇게 지금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미국은 이제 퍼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그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럽의 석탄 발전소를 불 꺼지지 않고 SMR로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기술은 우리가 먼저 실증하겠다. 여기서 봐도 미국은 이 인터페이스의 접점을 정확히 잘 활용하는 게 시장에서는 피닉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어떤 또 비전을 심어주고, 왜냐면 이 태력발전소의 이 사업주, 아까 우리 김도성 학생께서 사업주가 1사업주당 7개의 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는 이제 퇴역발전소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업주들은 2개가 퇴역이 돼버리면은 벌써 매출의 한 30%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피닉스, 부활시켜 주겠다. 근데 원자력으로 부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시장 측면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동시에 기술 실증을 잘 돌아가는 거 봐라. 또 그리고 뭐 테라파워는 SFR, 소듐 쿨드 패스트 리액터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쓰는데 이 물과의 직접적인 반응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용융염으로 그렇게 이제 열 저장을 하는 그 분리하는 그런 이제 기술까지도 이제 실증을 해서 그렇게 이제 팔겠다 해서 정확히 이 시장의 또 이제 시장의 또 이제 양면을 잘 접근한 기술과 시장의 어떤 상업적인 측면도 잘 접근한 또 하나의 어떤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이거는 그 챌린지라는 측면보다는 이 시장 석탄화력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원자력이 석탄화력과 같이 경쟁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석탄화력이 이 퇴역하는 이 중소형급의 이 시장을 다시 또 원자력이 탈환하고자 접근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실증이 덜 됐다라는 챌린지는 이제 미국 본토 땅에서 하고 그리고 이 미국 본토 땅에서 실증이 되자마자 바로 유럽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상업적으로는 퍼스트 또 그 산하의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양면을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또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또 챌린지를 미국은 이렇게 또 브레이크스루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면은 어떨까 싶어서 좀 장황했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김도성 학생은 아주 설명을 잘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현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SMR에 대해서 우선 SMR이 제가 이제 학생 때는 제가 이제 우리 그 학생분들처럼 제가 학부 다닐 때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배우지는 못했고 중소형 원자로라고 배웠습니다. 중소형 원자로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지금도 IAEA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드 오와 모듈러 리액터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중소형급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뭐 연탄 발전소는 더 용량을 키우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 사이즈일 텐데, 이 중소형 사이즈를 대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컨셉에서 그래서 중소형급으로 원자로를 만들자, 출력을. 해서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드, 그리고 중소형 원자로. 그런데 이것이 좀 이제 모듈라라는 그 특성을 좀 반영하자 해서 이제 뭐 스몰 모듈라 리액터 이 두 개가 지금 병기가 되고 있는데요. 병기가 되고 있는데 뭘 써도 무관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는 좀 소형 모듈 원자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중소형 원자로라고 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뭐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게 병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자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시면 원자력이 이게 이제 그 용량이 어떻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건데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크게 늘어났다가 그 다음부터 갑자기 또 급감을 하는데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으면 더 크게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지만 갑자기 또 이렇게 이제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1979년도에 이제 TMI 사고를 경험합니다. 쓰리 마일 아일랜드 미국에서 TMI 사고를 경험하고 그리고 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를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규 원전들이 그 이제 신규 건설건들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급감하게 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 전후로 해서 녹색 성장, 뭐 기후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됐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또 다시 그 확대되려는 조짐이 보이다가 이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좀 주춤하다가 그리고 이제 202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또 원자력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또 뭐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사태를 또 계기로 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런 또 이제 그 이제 에너지에 대한 또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원자력의 또 역할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뭐 이제 원자로는 경수로 비경수로 있다는데 그런데 이제 경수로가 처음에 그 나오게 됐던 거는 뭐냐면 이 이제 잠수함에 이제 경수로가 들어갔잖아요. 잠수함에 경수로가 들어갔고 아까 이제 방인철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스킵을 하겠지만 이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를 설계한 회사를 1947년도에 선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베티스 뉴클리어 레보레토리라고 지금의 웨스팅하우스의 전신이 되는 그 이제 연구소에서 이 경수로를 처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설계를 하고 그것이 이제 핵잠에도 들어가고 핵항모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제 미국의 최초 육상 발전소인 슈핑포트 발전소에 내놓게 되면서 사실상의 이제 원자로 표준 기술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렇게 이제 시장을 확대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돼버려요. 사실상의 표준. 사실상의 표준.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경수로가 이렇게 전성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비경수로가 없진 않았습니다. 뭐 용융용 원자로는 1946년도에 항공기 엔진으로 정찰기, 소련을 뭐 정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목적으로 또 나오기도 했었고 왜냐면은 이 이제 이 경수로가
이게 잠항을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조용히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원자력 해결료를 쓸 때 더 오랫동안 잠항을 할 수 있어서 소련이나 그런 적국가, 그러니까 미국의 적국가에 그렇게 은근히 진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찰기도 이게 항공기를 공중에서 급유하는 것을 좀 그 기간을 줄이면, 그 빈도를 줄이면 더 이제 정찰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융형 원자로로 원자력 엔진으로 한번 또 소련을 정찰해 보자.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것은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8일 동안 실험을 해서 또 잘 돌아가는 게 보여졌는데 이제 원자력 그 항공기 엔진으로 가는 그 방향은 그 철회가 됐고 반면에 그냥 정찰하지 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그렇게 때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방향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그 처음으로 핵분열 반응을 그 인계 반응을 보여줬던 건 흑연으로 감속시키는 이제 흑연 이제 감속 냉각로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파일 1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 이제 전구를 밝혔던 건 소듐 냉각 고성로. 해서 비경수로가 이렇게 그 이제 처음에는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노형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채택된 거는 제일 먼저 상용화를 이룬 이제 이, 경수로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김현수 학생께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그럼 미국에서 김현수 학생 계시죠? 네네. 네. 아, 강주현 학생도 있었네요. 강주현 학생도 할 건데, 이제 김현수 학생께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처음에 이제 핵 잠수함이 경수로 나왔잖아요. 경수로. 네, 경수로 나왔는데, 그런 미국에서 두 번째 핵 잠수함은 경수로로 설계를 했을까요? 아니면 비경수로로 설계를 했을까요? 그 느낌상. 음, 그래도 첫 번째를 경수로로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도 경수로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비경수로로 했대요. 그것도 소듐 냉각 고속로로 했대요. 해서 이게 이제 그 USS 뭐 울프 뭐 그렇게 이제 불리더라고요. 뭐 늑대 잠수함, 울프가 늑대잖아요. 그렇게 이제 불리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비경수로 했을 때 장점이 뭘까요? 김현수 학생께서 생각하실 때는 음, 당연히 뭐 압력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왜냐면 압력 시스템이 아니니까. 압력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압력 용기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잠수함을 더 쉽게 양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군사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이제 적국에 비해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대량 생산하면 대량 생산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압력 용기로 돌아가는 경수로 기반의 잠수함보다 비압력 용기로 돌아가는 비경수로를 이제 차용하는 핵 잠수함이 더 대량 양산에는 유리할 거잖아요. 이해가 됐죠, 지금 내 말이? 네네. 네, 그런데도 왜 비경수로 잠수함이 대세로 자리 잡지 못하고 현재까지 경수로 잠수함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됐을까요? 김현수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제 그 챌린지였을 텐데. 아무래도 경수로가 좀 시장에서 메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경제성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근데 안전성이라던가. 군사적인 목적은 경제성을 굳이 그렇게 따질 것 같지는 않고, 당시에는 냉전이 이제 초기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얘는 평화적인 목적이 아니라 좀 군사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다른 시장이어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김현수 학생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이게
뭐 민간 시장에서 경쟁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얘는 이제 또 다른 섹터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조금 약간 이제 관련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음, 문제였을지 그러면은 제가 허동영 학생한테 한번 넘어가 볼게요. 허동영 학생이 이제 듣고 있었을 테니까. 예. 어, 음, 음.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였을까요? 근데 제가 뭐 백그라운드가 많진 않아서 잘 아니요, 떠오르진 않네요.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김현수 학생한테 다시 갈게요. 왜냐면은 이 질문은 김현수 학생 거니까. 이제 김현수 학생 다시 마이크를 켜주시면, 저도 김현수 학생 제가 이제, 저도 뭐 내용을 읽어서 하는 건데, 뭐 당시를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읽어서 하는 거지. 이 이제 내용을 읽어서 아는 건데, 이 소듐의 녹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소듐의 녹는 점 이상으로 당연히 잠수함이 운영이 돼야 될 거잖아요, 운전이. 왜냐면 소듐의 녹는 점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잠수함의 그 온도가 그 잠수함이 상당한 그 이제 철을 썼을 거잖아요. 이제 철들을 다 소듐의 녹는 점 이상으로 데펴야 될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소듐이 그 안에서 굳어버릴 건데, 근데 잠수함이 심해로 내려가잖아요.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차가울 거예요. 그 차가운 거를 소듐의 녹는 점 이상. 근데 이제 녹는 점만 잠깐 넘으면 안 되겠죠. 또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전은 뭐 500도에서 한다라고 치더라도 이 잠수함 전체는 200도, 300도에서 구동을 해야 되는데 잠수함의 철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히터를 달아놓는 거예요. 히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잠수함을. 이 심해에서 히팅을 하다 보니까 그 히팅을 하기 위한 그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었대요. 압력용기에 쓰는 돈도 있지만, 이제 경수로를 했을 때, 그 돈은 그냥 이제 처음에 쓰는 캐피탈 코스트이지만, 그런데 이제 비경수로는 제작은 이 비경수로의 잠수함은 이게 제작비는 경수로의 잠수함에 비해서 좀 싸더라도 그 운영비가 그 고온에서 녹는 점을 훨씬 상회하는 온도에서 구동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장난 아니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원래는 양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상은 양산은 쉽게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예, 양산만 하면 안 되니까 운영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전력을 확대하기에는 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또 장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뭐 소듐 물 반응, 뭐 잠수함은 뭐 당연히 이제 뭐 리크가 생기면은 뭐 물 잠수함, 그러니까 이제 경수로 잠수함이든 비경수로 잠수함이든 둘 다 문제겠죠. 그래서 소듐 뭐 리크 에 대해서는 뭐 그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이것이 비경수로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냉각제여서 이 금속을 액체로 만들기 위한 그 또 온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운용 코스트가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이제 챌린지의 측면이었던 것 같아서 시장은 어찌 보면 이 잠수함 측면에서도 경수로가 더 유리하게 된 비경수로를 채택을 해봤지만 결국은 또 경수로 다시 돌아온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까 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많이 좀 인용을 하고 있는데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교수님께서 공부하셨을 때는 원자력을 도입했던 시기여서 잘 이해하고 잘 돌려보자. 그렇기 때문에 열수력, 안전 그런 게 또 중요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고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냐, 오픈이지 않냐. 해서 당신들에게 기회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적극 공감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때는, 전홍축 우라늄 5% 미만.
5% 미만짜리 해결료만 생각을 했고 경수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20%까지 하는 헤일레유도 쓸 수 있고 또 비경수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노형들에 대해서 오픈해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냐. 해서 당신들이 배울 수 있고 당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과 시장은 많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럼 이제 뭐 지금 잠수함 얘기를 했으니까 잠수함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잠수함은 김현수 학생 거니까 김현수 학생께 조금 더 괴롭힐게요. 김현수 학생을. 그러면은 잠수함이 경수로 기반으로 해서 왔는데, 당연히 이 잠수함의 해결료 교체 시기를, 어,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왜냐면 잠수함 해결료를 교체하려고 하면 잠수함 그냥 배를 갈라야 된대요. 잠수함을 그냥 구멍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를 갈라서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한 번 배 갈르는 게 뭐 쉽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농축 우라늄으로,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하이 인리치드 우라늄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집어넣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상당히 뭐 농축도를 한 뭐 90%까지 뭐 높이는 그런 고농축 우라늄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경수로 고농축 우라늄으로 그렇게 이제 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또 당연히 그 기술이 진보가 되고 또 다른 잠수함의 클래스가 나올 거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현재까지 돌리고 있는 게 뭐 버지니아 클래스 SSN급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SSNX급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급이 나올 건데, 그럼 이제 그 다음 급의 그 다음 급의 핵 잠수함은 어떤 기술을 차용하게 될까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헤일레유, 이제 고순도 저농축, 하니까 20% 이하짜리의 그런 해결료를 쓰고, 또 이제 비경수로가 갖고 있는 또 단점들을 또 이제 기술적으로 잘 극복한 그런 또 이제 비경수로의 원자로도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또 차세대 핵잠이 출현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기존의 핵잠의 체제가 연장이 될까요? 이제 김현수 학생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이제 김현수 학생과 김현까지 비슷한 우리 김현지 연구원님으로 가면 답을 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 김현지 연구원님 생각은 어때요? 김현지 연구원님 생각? 음, 제 생각에는 그 지금 뭐 해양 부유시 문제해서 MSR 관련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핵 잠수함에 MSR이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MSR도 해결료를 계속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개통 내에 그 히터가 다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아마 체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4세대 원자로에 대해서 개발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수형 원자로로 아직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김현지 학생께서 그러니까 김현지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흐름대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 또 미국 의회 보고서,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 및 전략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김현지 학생께서 지금 추론하신 것과 동일한 결론을 발견하게 됐어요. 동일한 결론을 발견하게 됐던 건 기술은 당연히 진보하는 방향으로 가죠. 당연히 이제 고농축 원자로를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낮춰서 헤일레유를 쓰는 게 양산 측면에선 좋겠죠. 그리고 이제 관리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수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비경수로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을 또 적극 활용한 그런 또
그런 또 새로운 기술의 접목도 그렇게 이제 좋을 텐데, 그런데 이제 미국 그 의회 보고서에 그 결론을 보면 그들도 디베이트가 있었더라고요. 기존의 클래스를 그대로 유지하냐, 경수로 기반의 고농축, 연료를 쓰는 그 이제 기존의 컨셉을 유지하냐, 혹은 아니면 헬레유 기반의 비경수로를 도입한 또 차세대 핵잠을 한번 보느냐. 그렇게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디베이트를 한 번에 무력화시킨 게 또 중국의 부상이더라고요. 중국이 또 핵잠을 또 계속 건조하면서 양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측면에서 헤일레유와 비경수로를 쓰는 차세대 핵잠은 아직 기술이 실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육상에서도 아직 실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잠수함에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중국의 이 핵전력, 핵잠, 뭐 핵항모, 그런 이제 전력이 지금 증강되고 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그 클래스를 계속 유지하고 더 확대하는 것밖에는 없다. 라는 게 이제 그 보고서의 결론이었더라고요. 그 보고서의 결론인 것처럼, 그래서 이 기술은 또 진보의 방향으로 가지만 또 이 시장을 둘러싼 어떤 상업적인 환경, 안보적인 환경은 또 기술의 진보를 어찌 보면은 또 환영하지 않는, 혹은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또 시장의 또 챌린지, 또 현실의 챌린지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챌린지를 또 설명드리고자 좀 이 페이지에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김현지 학생께서 너무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로 강인철 교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또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SMR이 뭐, 다양하게 뭐, 개발이 된다. 뭐, IA 보고서에는 지금 2년 전, 올해도 한 10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이 부클릿은 이제, 2년마다, 경년마다 나오거든요. 이제 경년마다 가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월 정도에 나오던데, 그럼 또 업데이트가 돼서 보여주겠죠. 그때 기준으로는 뭐 88기가 뭐, 아니, 그 이제 83기가 뭐 개발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신뢰할 필요는 없는 게, 왜냐면 USA만 보면은 아까 이제 방인철 교수님도 한참 설명하시고 저도 설명한 이 테라파워에 나트륨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IAEA에 그저 보고된, IAEA에 그냥 그 자료를 제출한 원자로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현재 개발 중인 게 다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 IAEA 보고서에 나온 그 83개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숫자가 현재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또 챌린지는 뭐냐면은 실수와 허수인 것 같아요. 실수와 허수. 그 뭐 83개가 됐든 뭐 200기가 됐든 그런 이제 노형들이, 그런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시장에 남게 될 실수는 몇 개가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허수들일 텐데, 그럼 그 허수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허수라고 해도 그 이미지너리 넘버 I가 붙잖아요. I. 그 어떤 특징들을 갖고 또 붙이게 될까? 그리고 또 이 I는 그냥 죽지 않고 실수와 붙어서 복소수로 또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A 플러스 BI. 그렇게 이제 해서 복소수의 개념으로 살아남는 것처럼, 이 허수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은 이 페이지에 조금 더 시간을 쓸 건데요. 시장이 겪고 있는 어떤 딜레마를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 아무튼 뭐 SMR 시장이 보면 당연히 이게 그 이제 병아리와 달걀인데, 이제는 허동영은 이제 병아리와 달걀로, 허동영 우리 친구는 병아리와 달걀로. 마이크 좀 열어주시면 이제 우리 이제 동영 그 학생과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SMR 이렇게 찍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SMR 이렇게 찍어내면 좋죠. 찍어내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이 찍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그 이제 닭장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치킨도 만들 때 닭장에다가 찍어서 그냥 병아리들도 그냥 거기다가 해서 양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시켜 먹는 그 이제 치킨이 그렇게 많이 나오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뭐 SMR 공장이 있다라고 우리가 사진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럼 앞으로는 그런 사진이 보여지는 시대가 올 것인가, 혹은 오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 챌린지일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큰 챌린지는 어찌 보면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SMR을 도입하고 싶은 아까 이제 김도성 학생께서는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의 사업주의 관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도성 학생도 한번 마이크를 한번 열어주시면 김도성 학생은 이제 사업주의 관점이 되고 허동영 학생은 한번 SMR 개발자의 좀 입장이 되면 김도성 학생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사업주예요, 사업주.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를 7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2기는 지금 이미 퇴역을 했어요. 또 나머지 5개도 이제 곧 퇴역을 해서 어쨌든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돼요. 친환경으로. 하니까 카본 프리로 전환해야 돼서 그거 보니까 SMR이 너무 좋은 것 같다. SMR로 바꾸고 싶어요. SMR로 바꾸면 기존의 이제 발전어가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기존의 부대 시설들, 송전 인프라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해서 이거를 SMR로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 그 사업주의 입장이어서 허동영 이제 개발자를 만났다고요. 허동영 SMR 개발자를 만나서 그래서 허동영 SMR 개발자가 멋진 그림을 하나 들고 와요. SMR. 예, 우리나라가 그때 배를 짓겠다라고 그 거북선에 그림 있는 동전을 들고 갔던 것처럼 이제 파워포인트 이쁜 걸 들고 가요. 제가 개발하는 SMR입니다. 이거를 사십시오. 그럼 김도성 그 이제 김도성 학생께서는 그 SMR 그 그림으로 들고 온 SMR을 살 수 있겠어요? 해서 그거를 당장 계약할 수 있겠어요? 그림만 보고는 계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김도성 학생께서는 당장 사고 싶은 건 치킨을 사고 싶어요. 후라이드 치킨을 사고 싶은데, 근데 지금 호동영 학생이 들고 온 거는 후라이드 치킨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병아리도 아니고, 계란을 들고 왔다고, 계란. 이 계란을 보여주면서 후라이드 치킨을 내가 이제 10마리를 2마리 뭐 10마리 치킨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왔다고요. 후라이드 치킨을 이렇게 내가 이제 공급하겠는데 이제 계란을 들고 왔어. 계란을 들고 왔어요. 그 이제 계란을 들고 오면서 내게 투자하십시오. 내게 주문하십시오. 내게 주문하면 내가 10년 안에, 뭐, 6년 안에, 7년 안에 후라이드 치킨 10마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김도성 학생께서는 이 계란만 보고는 감히 투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감히 주문을 못 내리는 거예요. 감히. 왜냐면은 김도성 학생이 바꿀 수 있는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건 SMR만 있진 않거든요. 수소, 혼소로 들어가든 혹은 아니면 뭐 암모니아를 뭐 집어넣든 뭐 여러 가지 혹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도성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를 SMR만 유일한 솔루션이고 대안이라고 하면 끝까지 기다리겠죠. 이 달걀이 병아리가 되고, 이 병아리가 닭이 돼서, 이 닭을 가지고 후라이드 치킨을 대량 양산할 때까지 기다릴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요.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 수요자는 어찌 보면은 니어텀, 단기간에 필요하고 그 수요가 단기간에 발생을 하고 근데 공급자는 현재 당장 공급할 수 있지 않고 R&D
상태에 있기 때문에 R&D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장 프로덕트가 안 나와요. 당장 프로덕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R&D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개발을 하고 실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수요자한테 개발 비용까지 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쓸 거니까. 당신이 쓸 거니까 개발 비용도 태워라 나한테. 나한테 개발 비용도 태워라. 나한테 개발 비용을 태워주면은 내가 개발해서 갖다 줄게. 라고 그렇게 인지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 만나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일찍 만났다. 니들 어느 정도 개발되고 실증되면 와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니 니들이 투자를 안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하니? 아니 R&D는 이게 그 자금이 생명인데 이 개발이 안 되잖아. 그런 이제 챌린지가 있어요. 그런 챌린지. 그럼 이 챌린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챌린지를 허동영 학생께서는 어떻게 개발자 입장에서 그 챌린지를 해결을 할까요? 어, 먼저 그냥 머릿속에 바로 드는 생각은 이게 아무래도 기업은 본인 기업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런 차원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실증 프로그램을 ARDP, 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이제 보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예타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혁신형 SMR을 그렇게 또 개발하고 있는 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정부의 역할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제 과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허동영 학생께 또다시 질문을 하면 그럼 국가가 그 이제 개발에 대해서 100% 보장한다면 그럼 챌린지가 다 해소가 될까요? 음,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한다는 말의 뜻은 국가가 개발 비용을 다 대는 거죠. 개발될 때까지. 음, 일단 그냥 드는 생각은 그렇게 개발된 게 다른 어떤 대안들보다 매력적이어야 할 텐데 그게 어떻게 연구개발이라는 게 사실 돈만 들어간다고 해서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네, 돈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돈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 돈만 갖고 되는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쪽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 이제 공개된 자료가 적기 때문에. 근데 뭐, 그들은 이제 본인들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그래서 그 기한 안에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또 정부가 또 활용하는 그 정부의 목적, 그 이제 국가의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걸 텐데,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미국, 뭐, 대한민국, 또 우리가 수출을 겨냥하고 있는 또 미국이 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자유시장에서는 우리 허동영 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든 기술 경쟁력이든 나와야 될 텐데, 국가가 100% 연구개발비를 이제 보장한다라고 하면 민간의 또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을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국가가 다 보장한다라고 하면은 민간이 또 이게 창의력이 발생을 안 하면은 또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런 또 뭐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여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또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ARDP 프로그램이 그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구조를 보면 정부가 50%, 이제 개발 비용의 50%를 집어넣고 그리고 민간이 또 개발 비용의 50%를 또 조달해 와서 해서 100%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구조로 된다라고 하면 그 챌린지가 다 해결이 될까요? 허동영 음, 학생은 그게 다 해결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때요? 어,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응, 응. 편하게 그냥. 음, 사실 근데 민간의 50%의 자금을 부담을 하는데, 이제 민간 기업은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만한 자금을 부담을 할까? 불확실한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정확한 포인트예요. 제가 원했던 포인트고 또 사실인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제가 같다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저도 그냥 제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제 저도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민간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원활할 때는, 이제 수레바퀴가 이렇게 양바퀴로 잘 가듯이 정부 보조, 민간 조달, 이렇게 해서 쫙쫙쫙 갈 수 있을 텐데,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될 때는, 자기 피 흘리면서까지 하기보다는, 정부가 좀 더 보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 있을 거라고요.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 있을 음, 거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생략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지금 ARDP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2030년 중반에는 실증하고 뭐 하자라는 이런 목적으로 있지만, 이미 중국은 SMR 설치까지 했고, 뭐 경수형이지만, 또 그리고 고온가스로는 지금 돌리고 있고, 용융형 원자로는 지금 사막에다가 건설하고 있고, 소듐 냉각고 속로는 지금 600메가와트짜리 1호기는 작년부터 상업 운전 시작했고, 지금 2호기도 지금 상당히 건설이 진척되고 있고, 이제 러시아는 소듐 냉각고 속로를 70년대부터 잘 돌리고 있고, 용량을 증량하고 있고, 계속. 또 이제 남냉각 고속로도 지금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빠르잖아요. 왜냐면은 그 음, 민간을 기다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국가가 그냥 직접 하고 그 기한 내에 또 자금을 투입해서 하니까. 해서 경쟁력이, 어,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어찌 보면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또 보이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그에 대한 또 단점도 있어서, 그래서 참, 어려운 챌린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챌린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챌린지인 것 같은데, 뭐가 맞다, 뭐, 뭐가 맞다라고 하기는 참 어렵기는 한데, 이거는 참 정말 정책적으로 잘 풀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인 것 같아서,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모든 거를 다 따지기에는 어렵지만 이것도 챌린지다. 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SMR이 말 그대로 경제성을 갖게 되려면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많이 들어본 뭐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한 개 만들 때보다는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네 개 만들고, 다섯 개 만들고 하는 그 지점이 이게 총 생산 비용은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N개, 그 총 개수로 나눈 그 평균 생산 비용은 줄어들 거라고요. 그게 가장 최소가 되는 그 지점이 있을 거고, 그 최소가 되는 지점의 생산량을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이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그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고 나면은 생산 규모를 늘리더라도 더 비용이 감소되진 않아요. 평균 생산 비용이. 예를 들면 라인을 깔았는데 어떤 뭐 반도체 설비 라인을 생산 라인을 깔았는데 그 생산 라인의 그 옵티멀한 그 이제 그 평균 생산 비용이 가장 최소화가 되는 그 생산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더 들어가면은 라인을 하나 더 깔아야 되면은 생산 비용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평균 생산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그 시점 이거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건데 당연히 SMR도 이런 기가 팩토리처럼 되려면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말 그대로
최소 주문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미니멈 오더 퀀티티를 확보해야 되는데, 미니멈 오더 퀀티티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자금을 미리 땡겨 와서,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계란이기 때문에, 양념치킨을, 후라이드 치킨을 팔아야 되는데 계란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요자와 개발자 간의 시차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진이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국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중국, 러시아 이런 이제 나라들을 볼 때는 공격적으로 가잖아요. 공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유진영의 대표적인 미국 또 우리나라, 또 미국과 협업해서 한미가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은 민간도 적극 활용해야 되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허동영 학생께 좀 이제 마지막 그 팔로업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결국은 그러면은 이 미국 또 대한민국 또 한미가 협력하는 또 SMR 시장 또 유럽 민간이 주도하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국가가 더 나서서 주도하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허동영 학생의 생각은 어때요? 뭐 정답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미래의 음, 일이니까. 음, 제가 아이디어라게 생각하는 상황은 민간 음, 주도인데, 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의 역할은 처음에 지금 달걀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요걸 처음에 최초에 실증하는 음, 최초에 이제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다. 너네가 음,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이제 마중물의 역할로서 국가가 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그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면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좀 적극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속도 측면에서도 좋고, 뭐 여러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간 주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아이디어란 방향이고 그렇게 되게끔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야겠죠.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은 또 외부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아까 잠수함 얘기를 했을 때 헤일레유를 쓰는 비경수로 그러니까 헤일레유 및 비경수로를 쓰는 그런 차세대 잠수함 노형도 개발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유는 타당하고 그리고 그 필요성은 있으나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의 팽창을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거 빨리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이 SMR 시장을 중국, 러시아가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이 시장의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자국 시장, 또 유럽 시장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지만 이 시장, 어찌 보면 제3세계, 우리가 말하는 이 제3세계 시장은 러시아, 중국이 더 가깝기 때문에 또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또 이제 중국과도 가깝고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가고 또 러시아는 구소련 연방, 예, 또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서의 또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또 SMR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그렇게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민간을 기다려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도 크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국가의 좀 주도적인 역할을 또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랑 그리고 또 국가 간의 연대를 더 확실하게 해서 기술 개발에 또 뭐 미국이 기술 개발하는 것도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또 뭐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그거는 또, 어찌 보면은 어떤 또 정책들이 또, 이 또 기술이라고 하는 건 또 서로 공유하기엔 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좀,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고, 어려운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간다라고 하니까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허수로 넘어갈게요. 허수. 아까 전에 이제 실수를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실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허수, 허수를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국가의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국가의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개발 비용, 또 개발하고 실증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보조를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보조.
보조를 해준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허동영 학생한테 계속 할게요. 이 주제는. 어, 그럼 국가의 보조가 좀 약간 적지 않게 들어가면 자유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겠죠. 또 수출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또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양날의 검이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선 참 정말 이 방인철 교수님처럼 공학적인 소양과 인문학적인 그런 또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양면을 정확하게 잘 보는 그런 또 우리가 이번 또 챌린지를 통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허수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아까 전에 이 그래프 보셨잖아요. 이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이 이제 과정을 한 개의 기업에서 보지 않고 시장 전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한번. 어, 기업이 세개가 있을 때, 이게 평균 가격, 그리고 기업이 두 개가 있을 때 드는 생산 비용, 그리고 기업이 한 개가 있을 때 드는 생산 비용.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세 개가 있을 때보다, 기업을 세 개를 돌리면 당연히 이제 뭐, 인력을 더 써야 될 테고, 부지도 더 써야 될 테고, 뭐, 공장도 뭐 서울시에 하나, 뭐 이제 뭐 대전시에 하나, 울산시에 하나, 서울, 대전, 울산에 이 이제 공장을 세 개 두는 것과 그 이제 SMR을 양산하는 기가팩토리를 세 개 두는 것과 혹은 아니면은 대전, 울산에 두는 것과 울산에 몰아서 크게 짓는 것과 당연히 울산에 몰아서 크게 짓는 게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추는 측면에선 유리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세 개, 두 개, 한 개의 기업으로 자연적으로 합쳐지게 되는 말 그대로 자연 독점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공급자가 단일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공급 독점 현상.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자연 독점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한번 아까 허수들 한번, 이제 누가 실수가 되고 누가 허수가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실수는 일부 있을 거라고요. 실수는 일부, 허수는 다수일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A 플러스 BI가 되는 복소수가 되는 그 이제 과정이 어찌 보면 자연 독점 현상일 것 같은데, 자연 독점 현상. 그 자연 독점 현상을 이룰 수 있으려면은 어찌 보면 생산 기반을 통합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생산 기반을 이제 통합하기가 쉬워야 될 텐데, 원자력이 지금 83기가 개발된다. 혹은 200기가 개발된다라고 해도 그 근본이 되는 기술은 크게 보면 다섯 갈래 정도일 거라고요. 경수로, 그리고 소듐 냉각 고속로, 그리고 고온가스로, 용융용 원자로, 용융용 원자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제 브랜치로 나누지만 해도 굵직굵직하게 대분류로 보면 그들에서 앞에 나가는 실수 A에 플러스 BI로 이 허수들이 이 이제 자금을 못 받거나 혹은 시장에서 선택을 못 받아서 시장의 선택은 당연히 주문을 받는 건데 주문을 못 받아서 혹은 아니면 정부의 보조나 이런 걸 못 받아서 그래서 이 실수 쪽에 BI가 붙게 되는 그런 자연 독점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원천 기술 기반이 이 이제 대분류로는 이 이제 동일한 기술, 아주 유사한 기술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연 독점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이 겪는 챌린지는, 어, 실수, 허수를 어떻게 구분해서 나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 국가적인 이제 차원에서도 또 민간 기업의 차원에서도 실수에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허수에 딸려서 실수에 붙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챌린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원자력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위한 또 시제품의 단계, 여기에서도 또 자금이 필요한 죽음의 계곡, 이것을 정부 보조나 혹은 아니면 이제 적기에 준공함으로써, 적기에 실증함으로써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양산까지는, 또 인류 상품까지는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그런 어떤 죽음의 계곡들을, 데스밸리들을 통과해야 될 텐데, 잘 통과만 하면 이제 그 변곡점을 지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겠고, 혹은 아니면 파국적으로 쇠퇴를 할 텐데, 쇠퇴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공하는 쪽에 붙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몸집이 커지는 성공하는 쪽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기술 호환성을 또 갖지 못하면 또 이 그림도 형성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어, 지켜봐야 되고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